오늘은 헬리팩스와 부산의 재난 상황을 알아보고 두 도시가 어떤 식으로 재난을 극복했는지 알아볼 겁니다. 1917년 12월 6일 오전 8시 40분쯤 노르웨이 화물선 이모호가 조용한 헬리팩스 항구의 좁은 수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헬리팩스는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거대한 항구 도시이며 캐나다와 북미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전선으로 향하는 군인들과 물자를 환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날 이모호 역시 벨기에로 보낼 구호 물자를 선적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던 프랑스 무기 수송선인 몽블랑호와 마주하게 되었고, 몽블랑호는 좁은 해협에서 이모호를 피하기 위해 미친 듯이 신호를 보냅니다. 다행히도 두 선박은 좁은 해협에서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모호는 서서히 몽블랑호의 옆구리를 긁으며 느린 속도로 충돌했고, 충돌로 인해 화물 일부에 불이 붙게 됩니다. 불꽃은 화재가 되어 몽블랑호를 타고 퍼져나갔고 승무원들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몽블랑호에 실은 화물이 2,400톤에 달하는 화약, 인화성 높은 석유, 솜화약, 벤졸, 피크르산 등이었고, 갑판에는 연료통이 실려 있었으나 당시 선박에는 화재를 진압할 소화 장비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청난 양의 휘발성 물질들을 적재했던 터라 강철로 된 선체에는 불똥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리못을 박은 목재가 덧대어져 있긴 했지만, 그건 담배 같은 불씨에서나 화물을 지켜줄 수 있을 뿐 배 자체에 붙은 불까지 막아주진 못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한 선장과 승무원, 장병들은 결국 충돌 사고가 난 지 10여 분 만에 빠르게 배를 포기하며 구명보트로 탈출하는 와중에도 배가 폭발한다! 라며 주변에 소리를 지르고 경고를 했지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고 이들의 경고는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배가 해안을 표류하며 불길이 3m까지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3000m 상공까지 피어오르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현장에 더 몰려들었고, 결국 오전 9시 몽블랑호의 갑판까지 화재가 번지며 2,400톤의 폭발물이 터지게 됩니다. 폭발과 함께 무게가 3,000여 톤에 달하는 몽블랑호 선체와 잔해가 30m까지 떠올랐고, 선박에 탑재되어 있던 대형 총은 5km를 날아가 근처 호수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헬리팩스와 해협 건너편 도시인 다트머스까지 몽블랑호의 파편이 우박처럼 떨어져 내렸고 18m에 달하는 거대한 해일이 몰아치며 솟아오른 물과 벤젠이 섞여 끈적한 비가 몇 분 동안 내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발로 생긴 충격파가 도시 전체를 휩쓸며 창문과 벽, 문을 관통했고 창문이 깨지고 사람들의 고막과 폐가 터졌으며 헬리팩스 주변 반경 800m 내의 모든 건물이 부서져 1630채의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고 12,000채가 손상되었으며 철도 레일이 구부러지고 16km 떨어진 마을의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이 흔들렸으며 360km 떨어진 섬에서도 폭발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략 강남에서 폭발했는데 용인에서 유리창이 깨지며 건물이 흔들리고 부산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이때 약 1,600여 명이 즉사하고 9,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000여 명이 집을 잃었고, 깨진 유리가 눈에 박히거나 폭발 섬광으로 인해 41명이 실명하고 249명이 한쪽 눈이나 시력을 잃었습니다. 재산 피해로는 1917년 환율 기준으로 약 3,500만 캐나다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5억 4,500만 캐나다 달러로 한화 5,135억 6,440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입니다. 제이 화이트라는 역사학자는 130개의 주요 폭발 사고를 비교하면서 헬리팩스 항구의 폭발은 사상자의 수, 폭발 힘, 파괴 반경, 폭발성 물질의 양, 재산 피해 5가지 항목에서 어느 사고도 따라잡을 수 없는 매우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폭발이었고, 이 폭발은 핵무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가장 큰 규모의 인공 폭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헬리팩스 지역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빈스 콜먼이라는 사람인데, 캐나다 식민지 횡단철도의 관리원이었던 그는 폭발이 발생한 부두에서 불과 4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몽블랑호에서 불이 나 선원들이 탈출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다른 지역의 열차들이 헬리팩스로 진입할 것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다급하게 이 사실을 주변 열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즉시 모든 열차를 멈추십시오. 항구의 부두에서 인화성 물질을 실은 배에 불이 나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긴급 정보를 전송했고, 이 전보로 헬리팩스로 진입하던 모든 열차들이 멈춰서면서 수백 명의 승객을 살렸으나 콜먼은 전보를 보낸 후 폭발에 휘말려서 사망했습니다. 또한 철도 공장에서 살아남은 철도 노동자들은 구조 작업에 참여했고, 우선적으로 원조를 받은 사람들은 아직 원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선원들은 구명보트로 미친 듯이 노를 저어서 도망친 뒤에 근처 육지에서 멍하니 폭발 불꽃을 쳐다보고 있던 여인의 아이를 낚아채서 달렸고, 놀란 아이 엄마가 선원을 따라서 막 달리니까 곧바로 둘을 덤불 속에 넘어뜨리고 자기 몸으로 덮어서 살려냈습니다. 또 폭발이 나자마자 인근 지역의 소방관들이 몽블랑호에 불이 붙자마자 달려왔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서 진화에 실패했고, 부두에까지 불이 번지자 끝까지 진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폭발에 휘말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재난의 상황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타인을 위해 노력하거나 희생했고, 미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레베카 솔릿은 이러한 개념을 재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난과 유토피아라는 이 상충되는 개념은 쉽게 와닿지 않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은 이기적인 게 나을지 이타적인 게 나을지를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운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이타주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위기를 뜻하는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임박한 순간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기원했는데, 재난은 사회를 변하게 하고 진행 중인 변화를 가속화시키거나 변화를 가로막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삶은 녹아내리는 금속과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원칙이나 신조, 목적에 따라서 고쳐져야 할 유동적인 상태로 들어선다는 거죠. 때로는 격렬하게 흔들리면서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고 예전의 관습이 무너지고 불안정성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변화하게 되고, 그 방향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헬리팩스의 경우 그곳에서 일어난 장기적인 변화로는 공중보건 서비스와 교육, 주택의 개선,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참여 증대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부상자를 보살피기 위해서 소아의학과나 응급의학, 안과학, 재건수술을 비롯한 많은 의료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특히나 눈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은 안구 관련 질병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손상된 눈을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향상되었고, 헬리팩스는 국제적인 시각장애인 치료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재난은 기본적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며, 트라우마 정신의학에서는 재난의 영향을 일관되게 트라우마, 즉 정신적 외상이라고만 일컬으며, 재난은 인간이 병적 흥분에 빠지고 광포해진다고 생각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재난은 사회적 열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는 멀리 헬리팩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도 존재했는데 바로 6.25 전쟁이라는 혼란한 시대의 부산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패배한 뒤 흥남이 포위되었고, 유엔군과 국군은 흥남에서 철수하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흥남 철수 작전을 시행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또 피란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제도와 부산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특히나 부산은 피란도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수많은 피란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1950년 8월 18일부터 10월 26일, 그리고 1.4.5퇴 이후 1951년 1월 4일부터 1953년 8월 14일까지 당시 이승만 정부가 부산을 임시 수도로 삼아 머물렀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니 부산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1945년 광복 당시 28만 명이던 부산의 인구는 전쟁 이후 60여만 명이 몰려들면서 1950년 말 89만 명을 기록했고, 집을 구하지 못한 수많은 피난민들이 산 비탈이나 개울가에 가마니, 판자 등을 이용해 움집과 판잣집을 지었고, 일부는 아미동에 거처를 만들게 됩니다. 원래 아미동은 공동묘지였는데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용두산 북쪽에 있는 복병산이라는 곳에 일본인 공동묘지를 만들었다가 1905년 흙과 돌이 필요해지자 복병산에서 채굴을 시행하며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인 아미산에 공동묘지를 이전했는데, 이 규모가 2만 5천 평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고,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서 시내 주변에 자리를 잡았으나 정부의 철거 정책 등으로 인해 갈 곳을 잃자 공동묘지인 아미동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당시 아미동에는 광복으로 급하게 철수한 일본인들이 미처 수습하지 못한 비석이나 묘지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지만, 당장 갈 곳 없고 굶어 죽을 위기의 사람들은 공동묘지든 비석이든 귀신이든 누울 자리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주민들은 집을 만들 재료가 없어서 비석을 이용해 계단에 디딤돌로 쓰거나 집에 주춧돌 등으로 활용해서 썼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바람만 불면 집이 날아갈 것처럼 들썩거렸고, 여름이면 지붕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글거렸으며, 건축 자재가 없어서 대충 만든 얇고 방음이 안 되는 벽은 옆집 사람의 기침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소와 방법을 불문하고 자리를 잡은 주민들은 그 와중에도 전쟁통에 헤어진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영도대교로 몰려들었는데, 영도대교는 1934년 일제가 부산을 군사기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영도와 중구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고, 큰 배가 다리에 걸리지 않고 운항할 수 있게 도계식으로 설계한 유일한 다리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영도다리가 크고 안전한 랜드마크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사람들은 피난길에 오르며 헤어질 때 우리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라며 만남을 기약하는 장소가 되었고, 끝까지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영도다리 밑엔 점바치 골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점바치는 점쟁이를 뜻하는 사투리인데, 부산으로 피난온 이북의 역술가를 비롯해 전국의 역술인들이 가족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겨냥해 몰려들었고, 영도다리 아래는 점바치 골목이 형성된 겁니다. 점바치 골목 이외에도 피난민들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캔 제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깡통 시장이 생겼고, 한국전쟁 시절에는 헌책을 팔던 골목은 현재의 보수동 책방 골목이 되었으며, 지금도 부산 하면 생각나는 음식인 밀면은 냉면의 재료인 감자나 메밀을 구하기 어렵자 당시 미군의 원조 등으로 흔했던 밀가루와 전분을 섞어서 만든 면발을 냉면 비슷하게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게 시초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꼼장어라고도 불리는 먹장어는 한국전쟁 이전에는 좀 징그럽게 생긴 외형에 빨판처럼 생긴 잎을 생선에 딱 붙여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식성 때문에 사람들이 먹진 않고, 껍질은 벗겨서 가죽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남은 살은 닭 사료로 활용하는 물고기였는데, 피난민들이 굶주리게 되자 가죽은 벗겨서 수출하고 남은 고기를 양념해서 사람들이 구워 먹기 시작했고, 자갈치 여객선 부두에서 좌판을 벌여 꼼장어를 팔던 일명 자갈치 아지매들로 인해서 자갈치 꼼장어 골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부산은 말 그대로 피난민들의 삶으로 일구어낸 도시였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꾸리고 가족들의 생사를 걱정하며 힘들게 생활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 했고, 그 흔적은 현재에도 다양하게 남아있는데, 6.25 전쟁으로 생긴 피해는 어마어마해서 당시 전쟁 과부 30만 명, 불구자 33만 명, 전쟁 고아는 무려 10여만 명에 달했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단체를 만들었는데, 특히 새들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은 안음전이라는 분이 자신의 옷을 팔거나 보모들의 월급을 빌려가면서 사재를 털어 전쟁고아 300여 명을 품었던 곳이고, 미애원이라는 아동 양육시설은 1953년 이경순이라는 분이 임시로 천막 2동을 설치해서 갈 곳 없는 전쟁고아들 30여 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시작해 현재는 정원이 7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천막 3개를 빌려서 시작한 시내 재활원은 1951년에 설립된 부산 최초의 장애 아동 보호시설이었고,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이외에도 김시목 목사와 성당이 함께 가난한 산모들을 위해서 조산원을 열기도 했고, 집도 가족도 없는 노인들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1964년에는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학습하는 사랑의 집이라는 건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설립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일제강점기에는 6곳이었다가 6.25 전쟁 발발 직후 10년간 무려 70여 곳이 늘어났는데, 1952년 3월 정부조사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구호 대상자가 1,040만 6천 명으로 당시 전 국민의 절반이 구호 대상자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산 최초의 장애아동 보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효시가 된 새들원, 현재 병원에 초석이 된 무료 진료소 등이 모두가 힘든 시기인 전쟁 직후에 생겨났고, 현대 한국 사회복지를 사회구호에서 태동시킨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기환동포들과 피난민들이 대거 부산으로 흘러들어오며 부산 사회복지는 한국 사회복지의 원형을 만들었던 겁니다. 한국학 교수인 김열규 교수는 떠돌이 모래알들이 찰흙으로 변함으로써 떠돌이들의 도시를 이룩한 곳이 부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산은 재난의 상황에서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재난 유토피아를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예시가 되었고, 지금도 그 흔적들이 다양하게 남아서 당당하게 피란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